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중소도시. 낮게 깔린 구름 사이로 햇살이 드문드문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오래된 건물 외벽에는 퇴색한 금속 간판 하나가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일건설. 글씨 끝이 녹슬었지만 건물 자체는 단단했습니다. 40년 세월을 버텨온 것처럼. 강인수는 7층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72살.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는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귀 위로 정돈되어 있었고 두꺼운 손등에는 오랜 현장 노동의 흔적이 주름처럼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 손이 창틀 위에 조용히 얹혀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눈빛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가 20대 초반 맨손으로 처음 삽을 들었던 그 땅. 지금은 아파트와 도로와 상가로 가득 찬 그 도시가 오후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보면 뿌듯할 장면이었겠지만 강인수의 표정에는 뿌듯함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이 서려 있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박 실장이었습니다. 20년을 곁에서 함께한 사람.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일 행사 최종 확인입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강인수는 창에서 눈을 거두지 않은 채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시청 대강당 앞에는 지역 언론사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입구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한일건설 창업주의 공식 은퇴 기념식. 지역에서 이만한 행사는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강인수가 차에서 내리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님, 소감 한 말씀만요. 45년 만에 은퇴이신데 후련하십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강인수는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억지스럽지 않은 미소였어요. 그러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안은 따뜻했습니다. 직원들과 지역 인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앞줄에는 두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남 강준혁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앉아 있었고 차남 강준서는 그 옆에서 연신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강인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강당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수가 터졌고 꽃다발이 전달되었습니다. 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카메라가 그쪽으로 쏠렸어요. 화목한 부자의 모습, 지역 신문 일면에 오를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강인수는 아들의 손이 닿은 어깨를 가만히 느꼈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강당 안이 조용해질 무렵 강인수는 혼자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꽃다발이 옆 의자 위에 놓여 있었고 리본이 한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피곤하시죠? 차 대기 중입니다. 강인수는 대답 없이 꽃다발의 리본 끝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매만졌습니다. 붉은 리본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멈췄어요. 박 실장. 예, 회장님. 사람이 오래 살면 말이야.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강인수는 시선을 창밖으로 옮겼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기자들이 삼삼오오 흩어지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환하게 불이 켜졌던 대강당이 절반쯤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뭘 남겨야 하는 건지 모르게 되더라고.
박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뒤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강인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꽃다발은 의자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인수의 자택은 조용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넓고 단단한 집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공사 현장에서 찍힌 사진들. 젊은 강인수가 안전모를 쓰고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으로 준공식 사진, 직원들과 찍은 단체 사진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강인수는 소파에 앉아 그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그릇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정부 최 씨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두 아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행사가 끝나자마자 준혁은 약속이 있다며 먼저 나갔고 준서는 주차장에서 전화를 받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귀에는 아직 박수 소리가 남아 있었어요. 수백 명이 일제히 손뼉을 치던 그 소리. 그런데 그 안에서 자신에게 진짜로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강인수는 끝내 셀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 강인수의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꺼운 손, 오랫동안 많은 것을 쥐어온 손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텅 빈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진지 드세요. 강인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나물 2가지, 생선 1토막. 강인수가 가장 좋아하는 밥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수저를 드는 손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혼자였으니까요. 45년 만에 은퇴. 세상이 축하했고 카메라가 담았고 아들들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밥상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이 집 안에는 없었습니다. 강인수는 된장찌개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오늘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숟가락이 그릇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퇴 행사의 소란이 가라앉고 나자 강인수의 일상은 낯설게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7시면 울리던 알람이 없었고 서류를 기다리는 책상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출근길 차들이 줄지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강인수는 그 소리를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식은 커피였습니다. 언제부터 식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날 오후 두 아들이 자택으로 찾아왔습니다. 준혁이 먼저 들어섰고 준서가 그 뒤를 따랐어요. 두 사람 모두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에 넥타이를 맨 채 아버지를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강인수는 그것을 눈여겨봤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준혁이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강인수는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준서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요즘 쉬시면서 어떠세요? 적응은 되세요? 두 아들의 눈빛이 비슷했습니다.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초점이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강인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준혁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은퇴하셨으니 이제 회사 지분 정리를 슬슬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세무사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강인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서류 봉투는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두꺼웠습니다. 한두 페이지가 아니었어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분량이었습니다. 강인수는 봉투를 들지 않았습니다. 언제 만들었냐, 이거. 지난달부터 준비했습니다. 은퇴 발표 나고 나서요. 준혁의 대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조용해졌어요. 강인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뭇잎이 몇 장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은퇴 발표가 난 직후 그 말이 귓가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준서가 봉투 위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서로 편하다는 거. 세금 문제도 있고요. 강인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반듯한 넥타이, 준서의 단정한 머리,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차려입고 온 두 사람. 아버지의 건강을 묻는 말이 먼저였지만 그것은 짧았습니다. 서류 봉투 이야기는 길었어요. 두고 가라. 강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를 한번 쳐다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준혁이 웃었어요. 천천히 보세요. 급한 거 아닙니다. 두 사람이 나간 뒤였습니다. 거실에는 강인수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강인수는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지는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 몇 장이 더 떨어졌어요. 열흘 뒤 오전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차를 몰았고 강인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병원 건물이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종합병원, 지역에서 가장 큰 곳이었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오셔도 됩니까?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됩니다. 강인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 실장은 더 묻지 않았어요. 정밀 검진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받아오던 검진이었지만 올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몸 곳곳에서 작은 신호들이 왔습니다. 금방 사라지는 피로감, 가끔 느껴지는 묵직한 압박. 괜찮겠지 하고 넘겼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접수를 마치고 검진복으로 갈아입은 강인수가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서로 손을 잡고 있었고 젊은 여성이 아이를 무릎에 앉혀 달래고 있었습니다. 강인수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검진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체열, 영상, 초음파,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말없이 움직였고 기계음이 조용한 공간을 채웠어요.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조용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강인수는 그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 곳에서 멈췄어요. 잠깐의 정적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인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의사의 손가락이 멈춘 그 자리, 모니터 위 그 지점. 회장님,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져 있었어요.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수치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해서요. 강인수는 모니터 위 그 지점을 바라봤습니다. 심각한 겁니까? 지금 단계에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눈빛이 모니터에서 강인수 쪽으로 천천히 옮겨왔습니다. 그 눈빛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강인수는 오랜 세월의 감각으로 알아챘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강인수는 등받이에 천천히 기댔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게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병원 복도를 길게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오면 됩니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의사가 예약 날짜를 말했고 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는 강인수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대기실을 지나치는데 아까 그 노부부가 아직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여전히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강인수의 발걸음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곧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이 병원 입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추가 검사 날짜 잡았습니다. 강인수는 그것만 말했습니다. 박 실장은 더 묻지 않았어요. 차 문을 열었고 강인수가 탑승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강인수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건물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오후의 도시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었고 차들이 달렸고 가게들의 간판이 빛났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인수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오므라들었다가 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강인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인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저문은 햇살이 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직 그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두고 간 것. 강인수는 봉투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재 안이 천천히 어두워졌어요. 강인수는 그 어둠 속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이 조용히 있었어요. 밖에서 최 씨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였어요. 된장 냄새가 서재 문틈으로 가늘게 스며들었습니다. 강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늘 의사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멈추던 그 손가락. 잠깐의 정적. 숨이 길게 흔들렸습니다. 추가 검사 날짜는 보름 뒤였습니다. 강인수는 그 보름을 평소와 다름없이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셨고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저녁에는 서재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책장이 넘어가는 횟수는 적었습니다. 눈은 활자 위에 있었지만 생각은 다른 곳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눈치를 챘는지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치우는 것 외에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그것이 오히려 강인수에게는 편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병원 진료실은 이전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같은 의사, 같은 책상, 같은 모니터. 강인수는 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의사의 표정이었어요. 처음 검진 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섞여 있었지만 강인수는 끊지 않고 들었어요. 듣는 동안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치료를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인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경과를 봐야 합니다. 초기는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관리. 강인수가 그 단어를 조용히 되풀이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장 입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치료 일정을 빠르게 잡는 게 좋겠습니다. 강인수는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병원 건물 너머로 늦가을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구름이 두꺼웠습니다. 가족에게는 언제 알리는 게 좋겠습니까? 의사가 잠시 강인수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회장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강인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재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강인수는 창가 의자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마당 한쪽 감나무에 잎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빨간 감 몇 개만 가지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늘 받아온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몇 장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거웠어요. 강인수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검사 수치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들이었지만 강인수에게는 숫자처럼 읽히지 않았어요. 글자들이 눈앞에서 잠시 흐릿해졌습니다. 서류를 책상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닫았어요. 강인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감 하나가 조금 흔들렸다가 멈췄어요.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알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는지 강인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것이 더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준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진동이 울렸고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강인수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2번 울리고 3번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문자가 왔습니다. 지분 서류 검토하셨냐는 내용이었어요. 강인수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서재 안이 조용했습니다. 강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의사가 했던 말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어요. 초기는 아닙니다. 관리할 수 있는 단계. 치료 일정을 빠르게. 그 말들 사이사이에 의사가 말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강인수는 그 말하지 않은 것들을 오래 생각했어요. 마당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인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감나무를 바라봤어요. 내가 사라지면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거기까지 갔습니다.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서로 손을 잡을까? 아니면 그 서류 봉투 안에 숫자들을 두고 등을 돌릴까? 강인수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답을 찾으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생각이 가슴 안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가라앉지 않고 천천히 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최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진지 드세요. 강인수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이 따뜻했습니다. 강인수는 천천히 먹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릇 안의 것들을 하나씩 조용히 비워나갔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감나무는 이제 어둠 속에서 형체만 남아 있었어요. 가지 끝의 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인수는 그것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숨이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강인수는 그 사이 병원을 한 번 더 다녀왔습니다. 치료 일정을 조율했고 담당 의사와 몇 가지를 확인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박 실장에게는 정기 검진이었다고만 했습니다.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인수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감마저 떨어진 뒤였어요. 앙상한 가지들이 흐린 하늘을 배경으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시죠. 준서도 부를게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강인수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다가 대답했어요. 그러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준혁의 아파트는 도심에서 가까운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거실이 넓었고 창이 컸어요. 강인수가 도착했을 때 준서도 와 있었습니다. 준혁의 아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냄새가 좋았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 건강을 챙기는 말을 했고 준서가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준혁의 아내가 반찬을 권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고 햇살이 들어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란한 가족의 주말 풍경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준혁의 아내가 주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준혁이 차를 내오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서류는 검토해 보셨어요? 강인수는 차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맞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생각 중이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주사 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미리 움직이면 아버지도 편하시고 저희도 나중에 복잡하지 않고요. 준서가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리며 거들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아버지, 요즘 세법이 자꾸 바뀌잖아요.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몇 배가 되는 수도 있어요. 강인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눈빛은 침착했습니다. 오래 준비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준서는 그보다 조금 더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를 향해 있었지만 시선의 끝이 닿는 곳은 강인수가 아니었습니다. 강인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천천히 삼켰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그것만 말했습니다. 준혁이 잠깐 입술을 달싹였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인수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변 나무들이 뒤로 흘러갔어요. 잎이 다 진 나무들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오간 말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감겼습니다. 세금, 타이밍, 지분 정리, 복잡하지 않게, 아버지도 편하시고, 그 말들 하나하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이는 방향이 있었어요. 강인수는 그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며 외투를 벗는데 손이 잠깐 멈췄어요. 옷걸이에 외투를 걸면서 강인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 불빛이 조용히 머리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넣어둔 서류가 있었어요. 병원에서 받아온 것. 강인수는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검사 수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준혁과 준서가 오늘 꺼낸 말들이 다시 흘러갔습니다. 강인수는 두 장면을 번갈아 생각했어요. 병원 서류와 식탁 위에 두 아들.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였습니다. 가슴 안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슬프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실망이라는 말로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보다 더 낮고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피로 같은 것.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느끼는 종류의 감각이었어요. 강인수는 서류를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 가지들이었습니다. 강인수는 오래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문턱에 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창밖 감나무 가지 위로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강인수는 그것을 커피잔을 들고 서서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커피는 늘 반쯤 남았습니다. 은퇴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외부 일정은 거의 없었어요.
지인들의 식사 자리 초대가 몇 번 왔지만 건강을 핑계로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치료 일정이 시작된 뒤로 몸이 전보다 무거웠습니다. 오전에는 괜찮다가도 오후가 되면 피로가 깊게 내려앉곤 했어요. 박 실장이 며칠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서류를 가져오거나 연락사항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강인수는 그 짧은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필요한 것만 말하고 나머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강인수가 오래 함께한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 실장이 다녀간 뒤 강인수는 서재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틀 어딘가에서 가늘게 우는 소리였어요. 강인수는 그 소리를 한참 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봤어요. 병원, 서류 봉투, 토요일 식사 자리, 두 아들의 눈빛. 그것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천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이 자리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강인수는 그 생각을 한동안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회장이라는 이름, 창업주라는 자리, 그것이 붙어 있는 한 사람들은 그를 향해 일정한 방식으로만 움직였습니다. 두 아들도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는 건지, 아버지가 가진 것을 보는 건지, 그 자리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내려놓으면 숨을 한번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강인수는 서재 불을 켜고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청가방이었어요. 현장을 다닐 때 들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갈아입을 옷 2벌, 상비약, 지갑, 휴대폰 충전기. 많지 않았어요. 가방이 가벼웠습니다. 강인수는 지퍼를 닫으며 잠깐 멈췄습니다. 손이 지퍼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그 물음이 떠올랐다가 가라앉았습니다. 강인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박 실장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리면 따라오려 할 것이었어요. 두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강 때문에 잠시 조용한 곳에서 쉰다는 문자 한 통만 남겨두기로 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강인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얇은 내복 위에 낡은 점퍼를 걸쳤어요. 회장실에 걸어두던 코트가 아니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낡은 것이었어요. 어깨 솔기가 조금 닳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그러나 낯선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숨을 들이쉬자 찬 기운이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강인수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별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했어요.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길게 누워 있었어요. 강인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점퍼깃을 세웠습니다. 옆 벤치에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작은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인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노인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인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강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에 올랐습니다.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댔어요. 삑 소리가 났습니다. 강인수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강인수는 유리에 기대듯 바깥을 바라봤어요.
이른 아침의 도시였습니다. 문을 여는 가게, 출근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배달부. 세상은 조용하지만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강인수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보는 이가 있는가? 그 물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창밖의 풍경 위로 조용히 겹쳐졌어요. 강인수는 그것을 억지로 걷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어요. 버스가 멈추고 출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강인수는 그 흔들림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어요. 가벼웠습니다. 그것이 오늘 처음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낮고 붉은 빛이었습니다. 건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그 빛이 버스 안을 가로질러 강인수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어요. 강인수는 그 빛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빛이 손바닥 위에 고였어요.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달라졌어요.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낮은 지붕들이 이어졌습니다. 군데군데 비닐하우스가 보였고 빈 논이 펼쳐졌어요. 강인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3년 전부터 정해져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강인수의 기억 속에 그날이 있었습니다. 늦여름이었어요. 지방 현장 점검을 마치고 혼자 차를 몰아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출발했고 산길을 지나는 구간이 있었어요. 빗줄기가 갑자기 굵어졌습니다.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지만 시야가 좁아졌어요. 커브를 돌던 순간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강인수는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비탈 쪽으로 기울었어요.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은 잠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신이 든 것은 얼마 뒤였습니다. 차 안에 빗물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문이 찌그러져 열리지 않았습니다. 강인수는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무거웠어요. 머리 한쪽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남자였어요. 50대로 보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얼굴이었어요.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쇠 지렛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들립니까? 목소리가 낮고 침착했습니다. 강인수는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지렛대로 문을 억지로 열었어요. 철 긁히는 소리가 빗속에서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남자가 강인수의 팔을 잡아 차 밖으로 끌어냈어요. 두 사람이 빗속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남자가 강인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머리, 팔, 다리를 차례로 살폈어요. 크게 다친 데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병원 가셔야 해요. 강인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얼굴이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급하지도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남자가 119에 신고를 했고 도로 위로 올라가 차들을 세워 길을 확보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강인수 곁에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내내 서 있었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강인수가 들것에 실리기 직전에 남자를 돌아봤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짧게 대답했어요. 이윤복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강인수가 이름을 물을 겨를도 더 없었고 남자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내고 나온 뒤였습니다. 강인수는 박 실장을 시켜 그 남자를 수소문했습니다. 이윤복. 그 구간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고 직후 현장을 지나다 차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연락처를 알아냈지만 강인수는 전화하지 않았어요. 찾아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미뤄졌습니다. 바빴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강인수는 눈을 떴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산길이 나타났어요. 빗속이 아니라 맑은 겨울 아침이었지만 강인수는 그 구간을 알아봤습니다. 가드레일에 아직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희미했지만 있었습니다. 강인수는 그 자국을 눈으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이윤복. 그 이름이 입안에서 조용히 굴러갔습니다. 3년 동안 잊지 않았어요. 잊으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바빴고 미뤘고 그러다 시간이 갔어요. 지금은 바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섰습니다. 강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류장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맞는 곳이었어요. 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강인수는 점퍼깃을 세우고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 박 실장이 적어준 주소였어요. 접힌 선이 여러 번 겹쳐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어요. 주소를 확인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길이었습니다. 포장이 덜 된 길이었어요. 길 양옆으로 낮은 담장들이 이어졌습니다. 감나무가 몇 그루 서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에 앉아 강인수를 바라봤어요. 강인수는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집이 있었고 라디오 소리가 들리는 집이 있었어요.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작은 철공소가 있었어요. 낡은 간판에 이윤복 철공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셔터가 반쯤 올라가 있었어요. 안에서 쇠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히 새어나왔습니다. 강인수는 그 앞에 서서 잠깐 멈췄습니다. 50대 남자가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3년 전 빗속에서 본 것과 같은 작업복이었어요. 강인수는 숨을 고르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셔터 아래를 두드렸어요.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가 작업 장갑을 벗으며 일어섰습니다. 찾아오셨습니까? 목소리가 낮고 침착했습니다. 3년 전과 같은 목소리였어요. 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강인수를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 낡은 가방, 바람에 흐트러진 흰 머리카락. 남자의 눈빛에 물음표가 생겼어요. 그러나 누구냐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오시죠. 춥습니다. 그것만 말했습니다. 강인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어요. 철공소 안은 따뜻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작은 난로가 타고 있었어요. 강인수는 남자가 내어주는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자가 주전자를 올렸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인수는 난로를 바라봤어요. 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강인수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주전자가 끓기를 기다리며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인수의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물이 끓었습니다. 이윤복이 낡은 머그잔 2개에 차를 따랐습니다. 강인수 앞에 하나를 내밀었어요. 보리차였습니다. 강인수는 두 손으로 잔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윤복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래 걸어오셨습니까? 버스 타고 왔습니다. 이윤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강인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구수했어요. 보리 냄새가 코끝에 맺혔습니다. 철공소 안에는 쇠 냄새와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그러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강인수는 이윤복을 바라봤습니다. 3년이 흘렀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이마에 주름이 있었고 손등이 거칠었습니다. 눈빛은 조용했어요.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 눈빛에서 보였습니다. 3년 전 일 기억하십니까? 강인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윤복이 잠깐 강인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기울였어요. 어떤 일 말씀이신지. 산길 사고 현장입니다. 늦여름 비 오던 날, 이윤복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가드레일에 박혔던 그 차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윤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인수를 바라보다가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강인수는 그 반응을 바라봤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굴지도 않았습니다. 3년 전 그 비 오는 날의 연장선처럼 그냥 앉아 있었어요. 찾아오려고 했는데 늦었습니다. 강인수가 말했습니다. 바쁘셨겠죠? 이윤복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탓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인수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바쁘셨겠죠? 그 말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대도 없었고 서운함도 없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강인수를 무겁게 했습니다. 지금은 어디 묵으십니까? 이윤복이 물었습니다. 아직 못 정했습니다. 이윤복이 강인수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낡은 점퍼, 작은 가방, 차가워진 손. 그것들을 눈으로 조용히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급하지 않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쉬고 가시죠. 강인수는 잠깐 이윤복을 바라봤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방이 하나 비어 있습니다. 그것만 말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친절을 내세우지도 않았고 불편하다는 티도 내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이윤복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강인수는 철공소 한쪽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망치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급하지 않은 소리였어요. 서두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강인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무언가가 급했습니다. 결정해야 할 것, 확인해야 할 것, 움직여야 할 것들이 쉬지 않고 왔어요. 지금 이 공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망치 소리와 난로 불빛과 보리차 냄새만 있었어요. 강인수의 어깨가 조금 더 내려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윤복이 작업을 마치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강인수를 철공소 뒤편 집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이 좁았고 방이 2개였어요. 부엌에서 이윤복이 조용히 밥을 지었습니다. 강인수는 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이 맑았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도심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어요. 강인수는 고개를 들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부엌 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찌개 끓는 냄새가 마당까지 흘러왔어요. 강인수는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래된 냄새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딘가에서 맡았던 냄새 같았어요. 이윤복이 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들어오시죠. 다 됐습니다. 강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상은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하나. 그러나 따뜻했어요. 이윤복이 밥을 퍼 강인수 앞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이윤복은 강인수에게 왜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사는지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강인수도 말하지 않았어요.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오갔습니다. 강인수는 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눈가가 잠깐 따뜻해졌습니다. 강인수는 그것을 느끼며 숟가락을 다시 들었어요.
이윤복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강인수에게 가장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인수는 그 사흘을 이윤복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이윤복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철공소 셔터를 올렸습니다. 망치 소리가 이른 아침 골목을 조용히 채웠어요. 강인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이윤복은 일을 했고 강인수는 그 곁에 있었습니다. 철공소 구석 의자에 앉아 난로를 바라보거나 마당에 나가 하늘을 봤어요. 급한 것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강인수는 커피 대신 이윤복이 끓여주는 보리차를 다 마셨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알아챘어요. 그 무렵 도심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강인수가 잠적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떠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자택을 찾았다가 문자 한 통만 남긴 채 비어있는 집을 발견했어요. 잠시 조용한 곳에서 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전화를 걸었지만 강인수는 받지 않았어요. 준혁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준혁은 처음에 박 실장이 과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하고 여행이라도 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준서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준혁의 사무실에 마주 앉았어요.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건강 상태 우리가 정확히 모르잖아. 병원 다녀온 것도 박 실장한테 전해 들은 거고. 준서가 팔짱을 끼며 대답했어요. 설마 그냥 쉬러 간 거 아닐까요? 은퇴하고 답답하셨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연락을 왜 안 받아?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님, 솔직히 말하면 타이밍이 좀 걸립니다. 집은 서류 들인 직후에 이러시니까. 준혁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천천히. 그래서 더 찾아야 해. 아버지가 혹시 그 서류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다면 지금 어떤 결정을 하실지 모르잖아. 준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준혁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 안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안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혼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실장한테 동선 파악하라고 해. 같은 시각 이윤복의 철공소에서는 점심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윤복이 부엌에서 냄비를 올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인수는 마당 평상에 앉아 담장 너머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까지 낙엽이 다 진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까지만 남은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윤복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국수 드시겠습니까? 강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 위에 국수 두 그릇이 올라왔습니다. 멸치 육수였어요. 이윤복이 직접 우린 것이었습니다. 강인수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구수하고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먹었습니다. 이윤복이 국수를 다 먹고 나서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래 쉬실 생각이십니까? 강인수는 잠깐 국물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윤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강인수는 이윤복이 내어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낡은 천장이었습니다. 벽지 모서리가 조금 들떠 있었어요. 강인수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도심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대략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 움직였을 거예요. 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실장이 중간에서 연락을 받고 있을 것이었어요. 강인수는 그 풍경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그렸습니다. 전화기를 드는 손들, 서류를 들여다보는 눈들, 숫자를 계산하는 머릿속, 그리고 지금 이 방, 낡은 천장, 작은 난로, 담장 너머 별이 보이는 창문, 두 풍경이 나란히 놓였어요. 강인수의 숨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쪽이 자신이 50년을 바라봤던 삶인지 강인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어디에서 멈추는지도 알았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인수는 그것을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오래간만에 빠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진심이 드러나는 사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강인수는 세수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윤복이 이미 철공소 셔터를 올리고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강인수는 평상에 앉아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이상한 낌새는 없었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하얀 김이 나왔어요. 강인수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걷고 싶었어요. 이윤복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윤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포장이 덜 된 길이었어요. 발밑에서 흙이 단단하게 밟혔습니다. 낮은 담장들이 이어졌고 군데군데 겨울 채소를 키우는 밭이 있었어요. 30분쯤 걸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강인수의 발걸음이 갑자기 느려졌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머리 한쪽이 묵직해지더니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강인수는 가까운 담장에 손을 짚었어요. 손끝이 차가운 흙벽에 닿았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담장 아래 흙바닥이었어요. 무릎이 땅에 닿는 감각이 느리게 전달됐습니다. 강인수는 눈을 감으려다가 참았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숨이 짧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르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윤복이었어요. 작업을 하다가 강인수가 오래 돌아오지 않자 골목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윤복이 강인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를 잡았어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강인수는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윤복이 강인수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었습니다.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윤복이 강인수를 방에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를 살폈습니다. 열이 있었어요. 약 드십니까? 가방 안에 있습니다. 이윤복이 강인수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약봉투들이 들어 있었어요. 여러 종류였습니다. 이윤복은 봉투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천천히 꼼꼼하게.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골라 물 한 잔과 함께 가져왔습니다. 강인수가 약을 받아들었어요. 이윤복의 손이 컵을 건네며 잠깐 강인수의 손에 닿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차가웠지만 단단했습니다. 강인수는 약을 삼켰어요. 이윤복이 방 한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나가지 않았어요. 강인수가 눈을 감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살며시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강인수가 반쯤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창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윤복이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어요. 강인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어지러움이 올 때의 감각이 아직 몸 어딘가에 남아 있었어요. 낯선 감각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따금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윤복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죽 한 그릇이었어요.
흰 죽이었습니다. 그 위에 참기름이 한 방울 떨어져 있었어요. 드실 수 있겠습니까? 강인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이윤복이 등 뒤에 이불을 접어 받쳐줬습니다. 강인수는 죽을 한 숟갈 떴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따뜻한 것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강인수는 말없이 먹었어요. 이윤복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였습니다. 이윤복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인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약이 여러 종류이신 걸 보면 지병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강인수가 잠깐 이윤복을 바라봤습니다. 이윤복의 눈빛에는 판단이 없었어요. 다그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보고 사실을 말하는 눈빛이었어요. 강인수는 죽을 한 숟갈 더 떴습니다. 병원에는 다니고 있습니다. 이윤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행이고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강인수가 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열려하지 않았습니다. 강인수는 죽그릇을 비웠어요. 이윤복이 쟁반을 들고 일어서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오늘 병원비가 좀 급하게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강인수가 이윤복을 바라봤어요. 여기 읍내에 병원이 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데라 일단은 제가 낼 수 있습니다. 강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윤복의 손이 쟁반을 들고 있었어요. 작업으로 굳은 손이었습니다. 철공소를 혼자 운영하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넉넉한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빈말도 아니었어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말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인수의 눈가가 천천히 젖었습니다. 이윤복은 그것을 보지 못한 척 방을 나갔어요.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강인수는 이불 위에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당 평상 위로 빛이 내려앉았어요.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은 평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강인수는 오래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사흘이 더 흘렀습니다. 강인수의 몸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윤복은 여전히 이른 아침부터 철공소 셔터를 올렸어요. 두 사람 사이의 하루는 일주일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인수의 안쪽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전이었어요. 이윤복이 작업을 하는 동안 강인수는 철공소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난로가 타고 있었어요. 망치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강인수는 오랫동안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윤복은 아직도 강인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버스를 타고 온 나이 든 사람, 약을 여러 종류 먹는 사람, 말수가 적은 사람, 그것이 이윤복이 아는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밥을 내어줬습니다. 방을 내어줬어요. 쓰러졌을 때 곁에 있었고 병원비를 먼저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인수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이윤복이 작업을 멈추고 등을 폈습니다. 그리고 강인수를 돌아봤어요. 차 드시겠습니까? 강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윤복이 주전자를 올렸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보리차 냄새가 철공소 안을 조용히 채웠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강인수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준혁이었어요. 강인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진동이 끊겼다가 다시 울렸어요. 강인수는 받았습니다.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습니다.
강인수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어요. 쉬고 있다. 어디서요? 박 실장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준혁의 말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걱정하는 말들이었어요. 그러나 강인수는 그 말들 사이에서 다른 것을 들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박 실장이 찾고 있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질문들의 순서가 있었어요. 강인수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며칠 더 있다 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지분 서류 때문에 불편하셨으면 제가 잘못 드린 겁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죠. 일단 어디 계신지만. 강인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지분 서류 때문에 불편하셨으면 나중에 천천히 하죠. 일단 어디 계신지만. 강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잘 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강인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 안에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어디 계신지만. 그 말이 가슴 안에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이윤복이 밥상을 차렸어요. 두부조림이 있었습니다. 강인수가 된장찌개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이윤복은 매일 찌개를 끓였어요. 오늘도 찌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강인수가 수저를 들다가 멈췄습니다. 이윤복을 바라봤어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이윤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제가 찾아왔을 때 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까? 이윤복이 찌개를 한 숟갈 뜨다가 잠깐 멈췄어요.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추워 보이셨으니까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강인수는 그 대답을 들었어요. 추워 보이셨으니까요. 회장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창업주라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추워 보여서. 그것이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강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잠깐 달싹였어요.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이 길게 흘러나왔어요. 이윤복은 강인수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고 조용히 눈을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강인수도 수저를 들었습니다. 찌개가 뜨거웠어요. 천천히 삼켰습니다. 밥상 위로 두 사람의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오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인수는 방에 누워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삶의 무게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45년 동안 쌓아온 것들, 건물, 지분, 숫자들, 그것들이 무의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지금 이 방에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일단 어디 계신지만. 그리고 이윤복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추워 보이셨으니까요. 두 목소리가 나란히 놓였어요. 강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정이 천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재산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재산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강인수는 그 생각이 가슴 안에서 자리를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눌러도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것이었어요. 창밖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강인수의 숨이 고르게 흘렀습니다. 손이 이불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인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서리가 내려앉은 평상 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숨을 들이쉬자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동쪽 산 능선 위로 빛이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붉지 않은 빛이었습니다. 희고 조용한 빛이었어요. 강인수는 그 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가슴 안에서 자리를 잡은 것이 아침이 되어도 그대로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져 있었어요. 강인수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철공소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윤복이었습니다. 강인수가 마당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걸어왔어요.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잠이 일찍 깼습니다. 이윤복이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보리차 2잔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평상에 앉았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강인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도심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복이 차잔을 감싼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신세를 졌습니다. 이윤복이 강인수를 바라봤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강인수는 잠깐 차잔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윤복이 조용히 기다렸어요. 3년 전 그날,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인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윤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일건설이라는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지역에서 아는 사람은 아는 이름입니다. 이윤복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강인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전과 같았습니다. 강인수가 그것을 봤어요. 3년 동안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바빴고 미뤘어요. 그리고 이제야 왔습니다. 늦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윤복이 차잔을 두 손으로 천천히 감쌌습니다. 그러셨군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셨군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강인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숨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강인수는 차잔을 평상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이윤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참 뒤였습니다. 강인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밝아져 있었어요. 산 능선 위로 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방을 한번 돌아봤어요. 낡은 벽지, 작은 창문, 접어둔 이불. 강인수는 그것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윤복이 골목 입구까지 따라 나왔어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강인수가 말했어요. 며칠 안에 다시 오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이윤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인수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벗어나 마을길로 접어들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방도 가벼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가벼워진 것이 있었습니다. 도심으로 돌아온 것은 오후였습니다. 박 실장이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인수를 보자 안도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 실장. 강인수가 차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강인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심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건물들, 빠르게 움직이는 차들, 분주한 사람들. 며칠 전과 같은 풍경이었어요. 그러나 강인수의 눈에는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강인수는 오래 비워뒀던 서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두 아들이 두고 간 서류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강인수는 봉투를 들었어요.
열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지분 구조, 세금 계산, 자산 분배 방식. 촘촘하게 준비된 자료였습니다. 강인수는 그것을 끝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봉투를 덮었습니다. 박 실장을 불렀어요. 법무법인에 연락해 주십시오. 오래된 거래처 말고 다른 곳으로.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정관 변경 관련해서 검토할 것이 있습니다. 박 실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물음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강인수는 다시 서재 창가에 앉았습니다. 감나무가 보였어요. 앙상한 가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땅 아래 깊이 있었어요. 강인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흘이 흘렀습니다. 법무법인과의 검토가 마무리됐습니다. 강인수는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서명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직원 지주조합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었어요. 50년 가까이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지역 청년 창업 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이었어요. 두 아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인수가 생각하는 공정한 몫이었어요.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은 회사를 함께 일군 시간에 비례하는 몫이었습니다.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서류 하단이었어요. 강인수는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서재 안을 조용히 채웠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강인수는 잠깐 멈췄어요. 만년필을 든 손이 종이 위에 있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숨을 한번 고르게 들이쉬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만년필을 내려놓았어요. 서재 안이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강인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뿌듯하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홀가분하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낮고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다는 느낌. 그것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강인수는 다시 그 마을 버스를 탔어요. 이번에는 아침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겨울 들판이 펼쳐졌어요. 마른 볏짚들이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마을길을 걸었어요. 저번과 같은 길이었습니다. 낮은 담장, 겨울 채소밭, 고양이. 달라진 것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강인수의 걸음은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은 같았지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달랐어요.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철공소 셔터가 올라가 있었어요. 안에서 망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인수는 셔터 앞에 서서 잠깐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일정한 소리였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소리였어요. 셔터를 두드렸습니다. 망치 소리가 멈췄어요. 이윤복이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이윤복이 작업 장갑을 벗으며 일어섰습니다. 오셨습니까? 강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윤복이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난로 앞에 마주 앉았어요. 철공소 안이 따뜻했습니다. 보리차 냄새가 천천히 퍼졌어요. 강인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드리지 못한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이윤복이 차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기다렸습니다. 3년 전 그날 저는 당신이 없었으면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이윤복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알면서 3년을 미뤘습니다. 핑계는 많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제가 비겁했던 겁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무언가를 갚아야 한다는 뜻이 될까 봐서. 강인수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어요. 당신한테 빚을 지고 싶지 않아서 찾아오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반대였습니다. 찾아가면 이 마음이 더 무거워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윤복이 차잔을 내려놓았어요. 강인수를 바라봤습니다. 강인수가 말을 이었어요. 며칠 여기 있으면서 알았습니다. 당신은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라는 것을 오래간만에 느꼈습니다. 이윤복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강인수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윤복이 눈으로 봉투를 바라봤어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인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습니다. 3년을,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잊고 살았던 것들을 이번에 다시 찾았어요. 그 시간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윤복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어요. 강인수가 봉투를 난로 옆 선반 위에 올려뒀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윤복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이윤복이 입을 열었어요.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강인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치료받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고 있어요. 이윤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입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인수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들었어요. 안도. 진짜 안도였습니다. 강인수의 눈가가 다시 젖었어요.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이윤복도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은 잠깐 말없이 있었습니다. 난로 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어요. 보리차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한참 뒤였습니다. 강인수가 차잔을 들었어요. 이윤복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를 마셨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철공소 안이 아까보다 더 따뜻한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강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윤복이 골목 입구까지 따라 나왔어요.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없었어요. 낮은 산들이 멀리 늘어서 있었고 그 위로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인수가 이윤복을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세 글자였습니다. 짧았어요. 그러나 강인수가 45년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오래 생각하고 꺼낸 말은 없었습니다. 이윤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몸조리 잘하십시오. 강인수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 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윤복이 거기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길을 걸었어요. 발밑에서 흙이 단단하게 밟혔습니다. 하늘이 높았어요. 바람이 없어서 조용했습니다. 강인수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느꼈습니다. 그 차이가 컸어요.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강인수는 벤치에 앉았어요. 지난번 그 자리였습니다. 바람이 없어서 춥지 않았어요. 햇살이 벤치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강인수는 그 온기를 느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윤복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추워 보이셨으니까요. 그 말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멀리 가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강인수가 일어섰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낮은 지붕들, 골목, 겨울 채소밭, 그리고 철공소 간판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어요. 강인수는 그것이 사라진 자리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앞으로 돌렸어요. 버스가 달렸습니다. 강인수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어요. 강인수는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뒤집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햇살이 손등 위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버스가 달렸어요.